단테님 영상 다음에 제가 따로 이제 제가 콘텐고와 백어데이션 요거는 영상을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채널입니다. 네, 정말. 네. 이게, 공부하는 채널. 우리 네, 채널은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이게 정말 A부터 Z까지 알려준다라는 게 꼭 촬영이라서 같이 촬영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제가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단테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다가 이거는 좀 이거 너무 긴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씩 뒤에다가 붙여 놓으려고요. 그래가지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섞어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출발점의 비율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주식과 관련된 게 한 40% 정도. 네. 그 다음에 채권과 관련된 게 한 30% 정도. 네. 물론 채권을 빼면은 그냥 채권 다 빼시면 돼요. 채권이 네. 만약에 너무 아니다 싶으면. 그러면 현금 들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현금 들고 있어도 돼요. 사실 맞아요. 30%를. 그 다음에 30%를 원자재와 금과 관련된 거를 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 433 정도의 느낌으로 일단은 비율을 가져가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좀 더 편한 자산, 컨빅션이 높은 자산을 그냥 많이 가져가셔도 돼요. 예를 들면 주식이 나는 편하다. 왜냐하면 사실 주식에 대한 논란은 거의 없거든요. 주식이 자산으로서 과연 적합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그치. 거의 없잖아요. 아니 비트코인이 자산이냐 아니냐는 얘기 있어도 주식이 자산이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으니까. 네, 논란이 사실 거의 없기 맞아요. 때문에 주식을 예를 들면 100%를 들고 간다. 그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제 100%를 제가 들고 있어 보니까 생각보다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려서 네. 이게 이렇게 섞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장점들이 좀 있다고 제가 느껴지냐면 그건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밤에 잠을 자고 장이 무너졌어.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 장이 큰일이 난 거야. 근데 제 계좌를 열어봤더니 플러스인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왜냐하면 주식에 있던 자금들이 채권으로 와서 사람들이 갑자기 위험에 대한 위험 회피를 하다 보니까 위험 자산들에서 안전 자산으로 이게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험해 보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쨌든 그 S&P나 혹은 코스피의 가격을 보면서 내 포트폴리오가 대충 어느 정도 수익률인지 그래도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근데 자산 배분을 하게 되면 매일매일 가격 변화를 사실 내 계좌를 사실 열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종합해서 계산해 봐야 되거든. 주식이 어땠지, 진짜. 채권이 어땠지, 맞아. 금이 어땠지, 이거를 내가 조합해서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데일리 가격이 사실 어떻게 되든지 그냥 뉴스만 봐서는 내 계좌 잔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장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이고. 그래요. 진짜 실전에서 해보신 경험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더 감이 오고,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비유가 딱 하나 떠올랐어. 내가 축구 선수 감독인 거야. 축구팀 감독. 내가 박주영이나 박지성이 이런 스타 플레이어가 잘해줄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애가 잘해서 경기에서 이길 수도 있는 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를 나는 잘 모르지만 스스로들 알아서 이렇게 어떻게 버무려지고 저무려져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 게 감독으로서 가장 잘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수익 곡선 그래프를 보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자산 배분 같은 경우가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가거든요. 수익 곡선이. 네. 그러니까 위도 많이 가지만 밑으로도 많이 가요. 근데 요거를 그냥 이렇게 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간다. 거죠. 대신에 그래서 또 거꾸로 힘든 부분들도 있죠. 왜냐면은 예를 들면 지난 1년이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4월, 5월 정도부터는 사실은 다른 자산들에 비하면 주식만 계속 날아갔었거든요. 내가 그냥 이거 주식했으면 얼마인데. 그렇지. 주식만 100% 투자할 걸 내가 왜 채권이랑 원자재랑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맞아. 금을 넣어가지고 내가 왜 금은 한 3개월 날아가는 것 같더니 그 다음부터는 왜 소식도 없고 맞아. 막 그런 거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이런 단점이 생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투자하면서 늘 인지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과론적인 부분이긴 해요. 맞아. 그거 알았으면 저도 금이래. 주식 3배 레버리지 몰 뻔했겠지. 근데 모르잖아, 사실. 모르고 언제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1년을 그냥 잘 지나간 거지. 사실은 더블 딥이 올 수도 있다. 두 번째 하락이 올 수도 있다. 지금 이거 코로나 때문에 돈 사라진 게 얼만데 이게 괜찮느냐. 이거는 사실 지나고 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장에서 전 내년 전망 뭐 내년 올해겠죠. 올해 전망하라고 하면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2002년에도 그 히딩크 감독 할 때 안정환이 끝까지 못했잖아. 아 그렇죠. 끝까지 믿어줬잖아. 네. 그 안정환이 해내잖아요. 아니 그런 거 같은 거죠. 얘가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얘를 들고 있었을 때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런 관점으로 자산 배분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들고 있으면서 가장 많은 그 챌린지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기억에 남는 게 원자재에 대한 챌린지를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사실은. 네네. 2018년 정도부터 제가 블로그에 공개를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2018년, 19년에 자꾸 원자재 같은 것들을 왜 들고 있느냐. 혹은 물가연동체를 왜 들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공격하는 자산이 늘 바뀌어요. 자산 배분 투자자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늘 공격하는 자산은 계속 바뀝니다. 근데 과거에 공격했던 자산 지금은 그 누구도 원자재를 왜 들고 있냐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지. 왜냐면 원자재가 계속 올라가니까. 원자재를 왜 더 많이 투자 안 했냐고 물어보지. 그렇지. 원자재를 지금 왜 들고 있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은 이제 없거든요. 그리고 채권도 예전에는 물가연동체를 도대체 이런 걸 왜 들고 있냐라고 했다가 물가연동체는 오히려 그렇게 말이 많진 않아요. 맞아. 오히려 명목채권에 대한 말이 많지. 그렇지.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비선호하는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계속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해요. 왜냐면 돌고 도는 거예요. 다 내 마음에 들 수 없잖아. 돌고 도는. 그러니까 아까 딱 말씀하신 비유가 좋은데 뭐 박주영도 있고 안정환도 있고 뭐 이천수도 있고 너무 옛날 선수들인가 어쨌든 이 선수들이 있지만 감독 입장에서 어쨌든 마음에 안 드는 선수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얘가 언제 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산 배분 투자자의 마인드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대신에 뭐 상황에 따라서 누구한테 힘을 실어주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힘을 실어주고. 저는 이제 제가 보통 설명을 드릴 때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 포인트 딱 출발점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출발점에 기반해서 사실은 얼마든지 본인이 이제 응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좀 응용적인 부분들 지금 되게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자산들의 비중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들을 봐가면서. 그런데 저는 사실 그거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비중 조절은 비중 조절을 생각보다 추천하지 않는 게 예를 들면 작년 3월에 있잖아요. 네네. 하락할 때 자산 배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야 역시 채권이 최고구나 하면서 채권을 극단적으로 늘리거나 실제로 그런 너무 많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네 최근에 잘 나간 최근 한 달 잘 나간 거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주식 완전 급락장 시작됐으니까 주식에서 돈 다 빼고 채권으로 옮겨야겠다, 금으로 옮겨야겠다 막 이렇게 이제 하셨던 분들도 실제로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순간순간의 상황에 따라서 물론 내가 많이 알아보고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결정을 내리셨다면 괜찮지만 갑자기 드는 나의 어떤 그냥 마음으로 네. 그런 겁으로 1차원적인 그런 생각으로 포지션을 움직이셨을 때는 후회하실 여지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를 오히려 리밸런싱이나 포지션을 갑자기 급작스럽게 많이 움직이지 않아야 오히려 되게 갖고 가는 입장에서 편하네요. 계좌도 자주 안 보게 되고 그래야지 유지하기가 되게 편해요.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편한 게 오히려 심플한 원칙을 갖고 그 원칙을 고수하는 게 오히려 편하지 매일매일 시장을 관찰해 가면서 내가 파월이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바꿔야겠다. 혹은 파월이 근데 또 말이 좀 바뀌네? 약간 테이퍼링스러운 느낌인데 막 이러면서 또 바꾸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 팀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프로 분들조차 만만치 않은 영역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비율을 막 극단적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조금 또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자산 중에 하나는 크립토인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 네, 그래서 일단은 단순하게는 비트코인으로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알아보셔서 다른 알트코인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들어가도 좋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도 되게 섞기 좋은 자산이 아닐까? 섞는다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뭐 제가 비트코인이 갑자기 오를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뭐 단기적인 어떤 예측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 지금 단테님은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비트코인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제도권에 대한 불만, 패드에 대한 불만.
출발이죠, 그게. 네, 그게 출발이고 특성도 좀 그러한 특성을 띠고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뭐 올해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약간 그런 경향들이 있어 왔어요. 약간 좀 경제가 좀 별로이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면 약간 크립토로 좀 자금이 집중이 되고 네, 네. 그러한 경향성들이 조금 많이 보였었고 그리고 크립토가 뭐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전 재산을 많이 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변동성이 뭐 하루에 뭐 10% 떨어지는 경우들도 존재하고 고점 대비에 이거는 제가 요즘도 크립토 전문가분들이랑도 어느 정도 제가 만나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근데 50% 이상 떨어지는 게 다들 당연하다. 혹은 아니, 그 정도 떨어질 수 있다. 네. 크립토를 좋아하시고 크립토에 전문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주식보다도 훨씬 더 심한 자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더더욱 섞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크립토랑 다른 거랑 좀 특히나 크립토랑 기존의 전통 자산들이랑 섞어서 투자를 하면은 좀 더 무난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뭐 용병 같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토종 한국인 선수로만 이렇게 구성하는 것보다 용병을 한 명, 두 명 넣어서 이 선수들이 더 융합하면은 얘는 변동성이 크지만 어쨌든 다 합쳐놓으면 또 좋은 것 같다. 합쳐놓으면 좀 더 무난하게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다. 네. 라는 말씀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참 제가 크립토래 이제 이런 자산 배분을 제가 많이 좀 뭐랄까 약간 많이 홍보를 한 사람이기도 하고 네. 이제 많이 제가 주변에 많이 해보라고 하면서 실제로 자산 배분들을 하신 다음에 이제 얘기를 거꾸로 들어보니까 피드백을 받아보니 피드백을 거꾸로 받아보니까 좀 약간 안타까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요? 왜 안타깝다고 느끼냐면 예를 들면 한 달 정도 하고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든지 지속적으로 오래 하는 게 어려워. 그게 좀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한 달만 하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는 거의 이게 어떤 투자법인지 알아보지 않고 그냥 실행을 한 거라고 그냥 한번 보거든요. 해본 정도? 맛만 본 정도 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내가 정말 이 투자법과 그러니까 저는 뭐 모든 사람이 맞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에 맞으신 분들한테 좋은 투자법인데 어쨌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려면 경험을 해야 되고 경험을 하려면 저는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1년. 네, 1년에서 사실 저는 한 3년은 해봐야지 좀 더 알 수 있다고 보고 있긴 한데 네. 좀 장기간 해봐야 다양한 투자 시대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예를 들면 뭐 주식이 잘 나갈 때도 있고 채권만 잘 나갈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급등할 때가 있고 사계절을 경험해봐야 되는 거야. 가능하면 경험해보면 좋은데 사실 이제 요 사계절들을 그 안에서 깨지지 않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 3년도 그래서 부족하긴 한데 맞아. 근데 제가 10년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어이없으실 테니까 제가 3년이라고 줄였어요. 제 맘대로. 그래서 3년 정도는 그래도 해봐야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코로나 터지고 나서 되게 많은 계절을 아주 빠른 시간에 경험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그죠? 사실. 뭐 최근만 해도 약간 원자재 이게 막 가격이 뛰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3월은 완전 겨울이었고 그렇지. 주식 다 하락하고 사실은 맞아. 단기적으로는 거의 모든 자산이 다 그렇지.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주식이 정말 잘 나가다가 맞아. 지금은 약간 원자재가 좀 잘 나가는 그런 느낌은 있는 상황이긴 하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루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래도 과거 데이터들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자산 배분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생각을 하면 뭐 일반 주식은 뭐 그 회사가 과거에 어땠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자산을 만약에 보신다면 전체 자산의 뭐 50년에서 뭐 100년까지도 100년은 좀 넘었나? 어쨌든 50년 정도까지는 과거 데이터를 조금 보시는 게 네네. 저는 좀 더 감을 우리가 잡는데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잔소리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요거는 단태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또 이거 또 따로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들이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좀 히스토리를 한번 좀 설명해 드리는 영상도 뒤에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예를 들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아니 주식과 채권과 원자재가 동시에 하락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지. 라는 질문을 왜냐면 이 자산 배분의 기본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일반적으로 손쉽게 설명하는 방식이 뭐냐면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섞음으로써 변동성을 줄인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일단 상관관계가 다르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낮다라는 개념. 네, 낮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얘가 주식이 이렇게 올라갈 때 채권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좀 안 좋다라든가 뭐 채권이 하락할 때 원자재가 상승한다라던가 이렇게 각각이 좀 엇박자로 움직이는 걸 말해요.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건 똑같이 움직이는 거고 이렇게 그렇죠. 상관관계가 낮다라는 건 이렇게 다르게 움직인다는 건데 저한테 되게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게 아니 단테님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 다르다면서요. 근데 왜 주식과 채권이 비슷하게 움직이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럼 제가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과거에도 주식과 채권은 비슷하게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상관관계를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롤링으로 본다라고 하거든요. 네. 롤링으로 본다라는 걸 저 한국말로 이동평균법이라고 해야겠죠? 예. 그 이것도 참 한국말인데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최근 12개월간의 상관관계를 이만큼 보다가 이만큼 보다가 이만큼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롤링으로 상관관계를 그 그린 표들도 있어요. 네네. 그런 표들을 보면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는 아주 높을 때도 있고 네. 아주 낮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겠지. 그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라서 매번 상관관계가 완전 매번 따로 노는 자산은 제가 보기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예 그런 자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늘 상관관계는 왔다 갔다 한다. 오다가도 가다가도 하는데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 왜 비슷하게 움직여라고 하면 저는 비슷하게 움직인 적이 있다라고 답을 하고 왜 다 같이 떨어지냐라고 하면 다 같이 떨어진 적도 있다라고 답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이죠. 2018년 주식, 채권, 원자재 다 떨어졌어요. 다 하락했던 그런 해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그 2018년 보면서 사람들이 자산 배분이 이제 끝났다. 왜냐면 상관관계가 다 떨어지니까. 다 똑같으니까. 근데 그때가 제일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었다라는 게 아이러니하죠. 주식, 채권, 원자재에 들어가기 가장 좋은 시점이 바로 뭐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고 상관관계가 가장 높을 때 아이러니하게 제일 좋은 타이밍이었다. 네, 뭐 그런 약간 아이러니함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결과론적이다 뭐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럼 자산 배분만 투자해야 되느냐? 이렇게 뭐 올웨더라는 것도 있고 어쨌든 이런 자산 배분으로만 그럼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굳이 자산 배분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람의 기호와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산 배분도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내가 좀 확신이 있는 거, 컨빅션이 높은 거,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있는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제가 자산 배분을 많이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과 많이 소통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잘 모르는데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니까 기본적인 출발지로는 확실히 좀 자산 배분은 내가 컨빅션이 낮아도 좀 할 수 있는 투자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잘 몰라도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공부를 덜 해도 할 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반 사람들한테 좀 더 이쪽을 그 일반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이 이게 되게 좋다라고 설명을 좀 많이 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양쪽을 좀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이런 알파 투자, 내가 시장에서 알파를 추구하는 이런 투자 방식도 해보고 비슷한 금액으로 자산 배분도 해보신 다음에 장기간 동안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에 내가 정말 소질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배분이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실 워렌 버핏도 주주총회에서 diversification 그러니까 분산 투자는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 자신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야 집중 투자해라. 그렇지. 그런 얘기를 버핏도 사실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완전 인정해요. 버핏이면 가능하고 정말 그런 확신, 내가 컨펙션이 있고 연구를 확실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거는 진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직장 다니시고 막 하시는 분도 있잖아. 근데 목숨 걸 수 없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러나 하긴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시작하기 너무 좋다, 자산 배분이.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잘 알면 잘 알수록 집중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네. 잘 모르면 잘 모를수록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나의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조절해 가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면 투자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주변에 잘하는 사람도 많고 내가 잘해서 너무 뭐 잘 알 것 같아. 그럼 좀 집중을 많이 하시고 근데 그게 좀 상황이 애매하다? 그럴 땐 좀 분산 투자하시고.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이 주식을 제가 워낙 이제 그 분석을 많이 하니까 주식 비중을 얼마나 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까?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아니 뭐 그 시장 상황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변한다고 그렇게 크게 변하지도 않은데 뭘 뭐 60%로 갔다가 막 50%로 갔다가 이거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주식의 비중 우리 아까 이제 뭐 3대 3대 4대 3대 3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게 몇 퍼센트가 적당한지는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고 직업에 따라서도 다르고 성격에 따라서도 다 달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하는 거고 그런 게 아닌가. 그러나 이 자산 배분이라는 것의 개념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참 그 좋은 말씀을 제가 이제 단테님한테 듣고 싶었는데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할까요? 네, 뭐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 네. 자산 뭐 어떤 얘기를 더 할까? 뭐 이제 다 마무리가 약간 됐나? 약간 아니면, 뭐 어느 정도 하고 싶은 얘기 했는데 딱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자산 배분을 하는 분들을 보니까 두 종류더라고. 네.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하나는 처음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네. 되게 재밌는 게 처음 투자를 하거나 투자에 너무 지친 분들이거나 제가 그러니까 어제는 막 저한테 막 메일도 오고 막 다양한 그 루트로 연락이 오는데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면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너무 많은 투자에 지친 거야. 내가 해봤는데 안 되고 이렇게 했더니 안 되고 사고 팔아봤더니 내 마음이 너무 흔들리고 그러면서 시작했다. 경력 15년 차인데 나 이제 자산 배분 하겠다. 이런 거 알려줘서 감사하다. 막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는 좀 지금 하고 싶으신 거 다양하게 해보시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방식도 있구나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그게 딱 좋지 않을까. 내가 뭔가 투자가 좀 잘 안 되고 힘들 때 피난할 수 있는 도피처의 하나로서 약간 따뜻한 집처럼 그런 생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투자는 저는 일단은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되 하지만 다치지도 않아야 되니까 자산 배분에 대한 개념을 꼭 아셨으면 좋겠다. 네.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단테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호석 아카데미까지 와주셔서, 물론 제가 여기 왔지만. 그래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단테님 채널에 초대해주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네,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다음에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했던 거, 콘텐고, 백워데이션, 그리고 이제 자산가격 히스토리 등등, 상관관계 변동성, 이런 거 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 단테님의 그 자산 배분 마지막 시간이었고, 자산 배분과 관련돼서 이제 여기들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어제 이제 소리가 조금 작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유를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이렇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우리가 이제 자산 배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왜 자산 배분이 필요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 제가 이 표현을 써놨는데, 자산 배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면은 자산 배분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자산 배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키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자산 배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딜까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생각해보면 여기는 지금 한 500조, 막 몇백조, 감도 안 와요. 이걸 운용을 어떻게 할까요?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막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도 이걸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연기 500조를 어떻게 운용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00조를 어디다 담아놔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이분들은 500조라는 것을 정말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연금 욕하고 나중에 이거 받을 수 있겠어?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지만 어쨌든 국민연금을 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식이 어디 몰빵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소문 다 나가지고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 500조를 운용하는데 그거 전부 다 지금 삼성전자 올인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고민하는 것은 자산 배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을 나눠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나는 500조가 없으니까 나는 500만 원밖에 없어. 이게 무슨 필요해. 이거 몰빵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처럼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손실 관리에 있어요. 우리 전에 이제 이분 보시면 예를 들어서 100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0% 이익이 났어요. 그러면 160이 되죠. 근데 여기서 60%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죠? 60%의 손실이 나면요. 제가 계산해 볼게요. 자, 지금 160 곱하기 0.4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64가 됩니다. 맞나요? 잠깐만요. 160 곱하기 0.4. 64밖에 안 되네? 똑같이 플러스 60, 마이너스 60 했는데 이렇게 되네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한 번 손실이 나면 그럼 다시 60을 또 벌어볼까요? 그럼 64에다가 1.6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100입니다. 보면은 생각해보면 야 60을 벌고 60이 깨지고 60을 벌었다 그러면 60 벌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102가 돼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만큼 손실이 나는 것을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투자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서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리고 안정성을 유지할 거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자산 배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돈이 많을수록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늘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 그러니까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더 중요하다. 그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관관계라는 것이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비유는 이제 이런 거 할 수 있죠. 뭐 남학신을 가진 파는 아들하고 또 뭐 있죠? 남학신은 비올 때니까 이제 뭐 양산을 파는 뭐 그런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가 좋을 때는 얘가 안 좋고 얘가 좋을 때는 얘가 안 좋고 아니 그러면 뭐야? 뭐 자산 배분은 마찬가지 아니야? 뭐 주식이 좋을 때 채권이 뭐 안 좋고 주식이 안 좋을 때 채권이 좋고 그러면 뭐 다 퉁쳐가지고 없어지겠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뭐 원자재도 막 뭐 섞여 있다고 그러면은 뭐 소용 없겠네 별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저는 이거 같아요. 이거는 모두 자산의 가격이 자산이잖아요. 자산. 일종의 이제 자산. 오늘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비트코인이 자산이냐 아니냐 뭐 말들이 많지만 어쨌든 저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자산인 거죠. 뭘 자산이 아니에요.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산이라는 것의 가격은 제가 코끼리 그림 그려드린 거 기억나시죠? 여기 통화량이 늘어나면 자산 가격은 뿅 올라갑니다. 어떨 때는 주식이 뿅 더 많이 올라가고 어떨 때는 채권이 올라가고 어떨 때는 원자재가 올라가요. 그래서 잘 올라가는 거를 올라갈 때 딱 거기 있으면 너무 쉽게 돈을 벌 수 있겠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올라가는 애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섞어 놓으면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서 이 상관관계라는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드려볼게요. 상관관계는 영어로는 코릴레이션입니다. 코릴레이션. 뭐 이거까지 알아야 되나 이거? 뭐 상관관계 뭘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주가가 A라는 주식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B라는 주식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면 상관관계가 거의 1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어떤 주식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건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에 가깝다. 그리고 상관관계가 없으면 제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관관계가 이제 반대로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고 0에 가까울수록 얘랑은 관계없이 움직인다라는 것이 되고요. 그랬을 때 자산 배분의 효과가 커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식도 그렇고 원자재, 채권 각각 주식 내에서도 그렇고요. 어떻게 종목을 섞느냐에 따라서 모아놓은 것의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코릴레이션이 없는 주식들, 그러니까 없는 자산들끼리 섞어 놓으면 우리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얻고 싶은 거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은 거다.
다리 뻗고 자고 싶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돈이 지금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돈이 정말 많은 분도 있고 정말 별로 없는 분도 있겠지만 돈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에다만 넣고 잠을 잘 수가 없다. 채권에서 넣으면 좀 다리를 뭐 이만큼 뻗고 뭐 이렇게 또 섞으면 이렇게 뻗을 수 있고 잘 수 있다. 물론 뭐 코로나 위기 같은 상황이 터지고 그러면 불안하고 하겠지만 여기저기 이제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 나는 주식에 몰빵하는 게 마음 편해.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주식이 힘들어할 때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래서 각각의 자산은 따로 놀아도 모아놓으면 변동성이 줄어든다.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개념은, 뭐라고요? 분산하는 거다. 그래서 마음의 편안을 얻기 위함이다. 모든 자산이 가진 약점이 있습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너무 크고 손실이 무섭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줄이고 합쳐놨을 때 손실이 나더라도 그 손실폭이 크지 않아서 내가 채권이 있으니까 그냥 주식도 이것도 좋은 주식인데 팔기 아까우니까 가져가자라고 하기가 쉽다라는 거고요. 채권도 마찬가지로 안전하긴 한데 이게 금리가 너무 낮아서 이걸 가지고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답이 없어요, 채권은. 이번에 이제 사실 상반기 때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갔을 때 채권 힘들죠. 그러니까 채권만 투자하시는 것도 위험하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두 개를 섞어놨을 때의 효과는 마음의 안정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에 이호석 아카데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홍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전략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뒤에도 말씀을 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이걸 봅시다. 자, 우리가 오늘 그 단테님의 강의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투자 금액을 늘려야 할 때는 언제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자 금액 자체를 늘려야 될 때,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주식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한 2,000만 원 넣어봤어요. 막 이런 거죠. 언제 늘려야 되냐?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현금 흐름이 올해는 100만 원, 내년에 이렇게 현금 흐름 계속 나오는 분들은 제외하고, 내가 예를 들어 은퇴를 하셔서 내가 지금 운용해야 되는 돈은 이만큼이야 라고 했을 때 그 돈을 주식에 혹은 자산에 언제 더 넣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겁니다.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 때 투자 금액을 높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매크로는 제가 거들 뿐이라고 제가 말했죠. 그리고 개별 종목을 공부를 하시고 그래야 알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근데 매크로가 중요한 이유는 주식 시장 내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주식 시장 내에서 지금처럼 사실 지금은 매크로가 굉장히 뭐 혼란스럽거나 그렇지 않고 주가가 지금 좋은 상황이잖아요. 좋은 상황이다 보니 올라야 되는 주식은 오르고요. 빠져야 되는 주식은 빠집니다. 뭐 그런 거예요. 올라야 되는 주식은 오르고 빠져야 되는 주식은 빠져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코릴레이션이 낮겠죠.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낮고. 근데 코릴레이션이 높아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전부 다 빠질 때요. 전부 다 빠질 때는 코릴레이션이 높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상관관계가 높아집니다. 주식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 팔아버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매크로가 영향을 줄 때예요. 그때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작년 3월이었던 거고요. 작년 3월 달에 보면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게 이제 EMBI 스프레드라고 해가지고 신흥국에서 얼마나 달러를 구하기 어려운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거 보시면 보통 달러를 구하기 어려졌다 쉬워졌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정도까지 더 올라갔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달러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달러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달러를 구하기가 어렵냐? 이게 달러를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달러를 팔 수 있는 사람도 팔지 않았기 때문에 달러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고 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CPT빌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달러에 대한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났던 거죠. 뭐 이럴 때 이제 자산 가격이 다 똑같이 움직입니다. 리보는 이제 금리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리보 OIS도 보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나타났을 때 잠깐만,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났을 때 투자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한 거죠. 이때 사실은 투자 원금을 늘려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대부분 다 무서워서 못하죠. 저도 무서워서 못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일 때 투자금을 막 늘리는 것보다는 이 상황일 때 투자 원금을 늘리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말 나온 김에 이제 현금 비중에 대한 생각 제가 좀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본인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본인의 상황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20대하고 제 이제 아카데미 채널을 보면은 저희가 이게 있거든요.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분석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가 이게 보면 이제 분석하는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동영상을 몇 명이 보셨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시청자층이 나옵니다. 자, 보실까요? 잘 보이시나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남성이 68%, 여성이 31%, 그리고 이제 만 25세에서 34세가 18%, 35세에서 44세가 33%. 뭐 댓글 달아주세요. 나는 몇 세다. 그래서 보면은 33세에서 34세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 또래가 제일 많네요. 친구들 안녕. 아무튼 20대나 30대, 그리고 40대, 50대, 60대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20대는 예를 들어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게 10년 후, 이게 20년 후라고 봤을 때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원금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20대는요, 아마 지금은 이렇고요. 이렇게 되겠죠? 뭐 한 40대 정도까지는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들이 사실은 이 20대 분들한테는 이게 뭐죠? 현금 비중이에요. 미래에 내가 벌 거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얼마인지 안 보여서 그렇지, 이것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는 거예요. 30대는 어떻게 될까요? 30대는, 미안하지만 조금 한 10년 요쯤 되면 이제 좀 떨어져서 요렇게 되지 않을까. 50대는 은퇴하셨다면 이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원금이 워낙 달라지고 이렇게 되니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현금 비중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20대 분이 저한테 와서 주식을 지금 이제 시작해서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씩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요. 요거 현금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현금 비중 지금 100%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릴 수도 있는 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투자할 돈이 많은데, 20대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없는 돈 긁어가지고 100만원 했는데, 주가 빠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이게 아니고, 주가 빠지면 다음 달에 더 사는 거예요. 이제 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퀄리티가 높은 주식이고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그 자산을 가졌을 때의 얘기인 거예요. 당연한 거죠. 어디 무슨 뭐 잡주 사가지고 뭐 더 사라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그거는 너무 기본이니까 말 안 할래다가 혹시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현금 흐름이 나중에 이제 내가 인생에 따라서 내가 나이대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현금 비중, 그러니까 내가 이 현금 비중이라는 것은 주식을 언제라도 위기는 올 수 있으니 항상 제가 이제 대비를 하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대비하는 정도가 한 10에서 30%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1,000만 원 들고 있으면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는 조금 현금으로 놔뒀다가 뉴스가 나올 때 뭐 이렇게까지 빠지냐?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조금 더 사는 거죠. 조금 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막 우르르 샀다가 우르르 팔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실패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투자 자산에 따라서도 다르죠. 그 내용은 좀 뒤에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키워드는 상관관계. 그 다음에 이제 롤오버 비용은 사실 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ETF 투자하실 때 이 내용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앞에 설명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런 거예요. 지금 4월 달에 선물은 항상 만기가 있어요. 선물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것도 설명 드리죠 뭐. 제가 지금 마침 하고 있는데 한 3분 정도만 설명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롤오버 비용입니다. 왜 원자재 ETF는 롤오버 비용이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선물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선물은 퓨처스라고 얘기하고 미래에다가 뭔가를 내가 얼마 주겠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1년 후에 여러분한테 원유 유가 기름통 한 드럼을 내가 1년 있다 줄게요. 내가 그때 줄 거니까 돈을 먼저 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때 줄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원자재 자체를 1년 있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거고 그 계약 자체는 만기가 있는 겁니다. 그 계약 자체가 또 가치가 변하겠죠. 왜냐면 지금은 기름이 뭐 한 달 1년에 지금 넣으면 얼마죠? 한 1,600원 정도 하나요? 1,600원 정도? 근데 1년 후에는 이게 만약에 2,000원이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기름을 이때 팔았으면 2,000원을 벌 수 있는데 지금 나한테 팔아가지고 1,600원밖에 못 받으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럼 이것의 가치는 지금 올라갈수록 이 계약 자체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게 그래서 이제 파생상품의 개념인데 파생상품은 뭐 나중에 따로 제가 뭐 만들 기회가 있으면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이 선물에는 만기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ETF 뭐 원유 ETF를 만들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원유 ETF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선물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선물이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8월이니까 9월 달에 만기가 되는 그 선물이 있고요. 12월 달에 만기가 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9월 달 만기가 되면은 이때 가지고 있던 요 상품을 팔아야 돼요. 그리고 12월 달에 만기가 되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건 끝나니까. 그 원유를 갖다 주기는 어려우니까 이걸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걸 근월물이라고 하고 이걸 원월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비싸면 이게 너무 싸고 이게 비싸면 이걸 팔아야 되고 이걸 사야 되니까 손실이 난다 이겁니다. 9월 만기는 뭐 예를 들어서 원유 기준으로 지금 뭐 70불인데 이거는 뭐 80불이다. 그러면 내가 똑같이 이건 70불이고 이거 80불이니까 이걸 팔고 이거 사야 되니까 아이고 10달러만큼 손실이 나는 거잖아. 이런 걸 보고 롤오버 비용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커졌을 때가 작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4월 달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김타 기사님이 그때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설명해 주셨던 건데 이거 사실 뭐 제가 만든 거라서 제가 가져와도 돼요. 타경 이제 내일 제가 이제 마지막 영상 촬영 이호석 아카데미 대미를 장식해 주실 텐데요.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이버의 시가총액을 한번 보죠. 2005년부터입니다. 2005년에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1.4조였습니다. 그리고 72.4조죠 지금. 이걸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저걸 사놓을 걸 사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보니까 73.5조네요. 73.5조. 그러면 이거 70배 난 거잖아요. 70배. 와, 그러면 이거 네이버만 가지고 있어도 진짜 좋았겠다. 근데 제가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 여기다가 1억을 넣었는데 이쯤 되면 몇 억이 된 겁니까? 12억이 되는 거예요. 12.5억. 근데 여기 지금 얼마냐면은 여기가 한 6억 정도 되더라고요. 반토막이 납니다. 제 반토막이 났을 때 아무리 네이버라고 버틸 수 있을까요? 이걸 버티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안식,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른 게 있으니까 네이버 많이 벌었잖아. 그래도 이게 1억이었는데 6억이면 어디야? 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같이 하려면 계속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요. 사실 생각보다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여기 보세요. 2008년에서 2014년이잖아요. 이것만 해도 지금 6년이잖아요. 6년 동안 언제 오를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마이너스 50% 났다가 2배가 났습니다.
그죠? 이렇게 2배, 기분 좋죠? 이렇게 2배가 났으니까. 근데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빠지죠. 그래서 이게 또 거의 한 12조까지 빠져요. 그러니까 25조에서 12조니까 또 반토막이 나네. 그쵸.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 그리고 올라가는가 싶더니 또 다시 내려와서 또 반토막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버틸 수가 있냐는 거죠. 결국 버티면 70배를 먹을 수 있지만 이 자산을 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뭔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는 게 과연 쉬울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주식이고 좋은 자산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오래 들고 있고 오래 끌고 가는 것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팔지 않고 들고 있는 게임이. 그래서 팔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좀 필요한 것이 자산 배분이고,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여러분 주식과 채권, 채권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현금이라고 하시면 돼요. 채권을 살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용 대비. 그래서 주식, 채권. 그럼 채권, 돈 많은 사람은 채권 사야 되지만 없는 사람은 채권 살 필요 없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달러로 가지고 있어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주식과 달러. 그래서 아까 달러 구하기가 어려질 때 달러를 살살살살 팔아서 주식으로 바꿔놓는 거야. 그런 거를 막 작년 3월 같은 극단적인 케이스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으니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살짝 바꿔서 한 2년 안에도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달러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일어난다. 그리고 채권, 주식, 채권, 커머더티 상품은 ETF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거. 반면에 이제 또 볼까요? 기아를 볼까요? 기아를 보면 기아 진짜 남자의 주식이죠. 2008년 금융위기 때 2.3조까지 떨어졌다가 2011년에 32조까지 올라갑니다. 10배가 넘게 올라가요. 단기간에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오랜 쉼이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거의 10년 동안 하락합니다. 하락. 10년 동안이요. 이제 이게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시크리컬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잘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저는 이제 로우 퀄리티라고 얘기합니다. 로우 퀄리티 주식. 왜냐면 이 기아가 잘하고 못하고가 사실 기아 자체적인 그런 역량에 따라서도 이익이 많이 나고 주가가 좋고 할 수 있지만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퀄리티가 낮은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크리컬한 주식들은 대부분 퀄리티가 낮아요. 제가 이제 퀄리티를 사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시크리컬 주식을 사지 말자는 얘기예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한순간에 1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3배가 올라버렸네요.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거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트레이딩을 잘 하셔야 된다. 롱텀 바이가 아니고 트레이딩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2005년에 100조였는데 500조니까 5배 난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네이버가 진짜 70조면 진짜 70배면 엄청난 거네요. 그죠? 5배가 났는데 여러 가지 히스토리 있지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 동안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때 한번 안 움직이고 이때 한번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보면 약간 이렇게 보면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계단식으로. 뭔가 회사에 큰 변화가 있을 때 리레이팅이 일어나고 또 리레이팅이 일어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이게 이렇게 언제 또 바로 이렇게 될 거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큰 주식이고 이게 500조나 되는 회사가 한 번에 막 가치가 50조씩 60조씩 이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500조짜리 회사가 10% 오르면은 50조의 가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묵직하게 가져가셔도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기대 수익률은 당장 5% 10% 이거 많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 꼬물꼬물 지렁이처럼. 자, 삼성전자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했고,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상관관계다. 그리고 상관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발 뻗고 자기 위에다. 마음의 평화를 얻어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오래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투자를 오래 하시기 위한 좋은 방법은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이호석 아카데미도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댓글과 좋아요와 뭐 이런 거 눌러주시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그냥 농담처럼 말씀드리고요. 자산 배분 강의 끝났고 다음 목요일날 이제 해외 주식과 관련된 그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정주영 대표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